어머니, 이제 그만 황궁하시어 신빈의 영화를 누리소서. 아들아, 나는 이제 그저 옥분으로 돌아가려 한다. 1464년 9월 4일, 경기도 화성의 외진 산자락에는 이른 새벽부터 자욱하고 무거운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산사를 에워싼 단풍은 마치 누군가의 고결한 생애를 기리듯 핏빛으로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지요. 그 적막하고 고요한 절방 안에서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옥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정일품 신빈 김씨라 불렀습니다. 조선 역사상 공노비 출신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여인, 성군 세종이 가장 사랑했고 국모 소원왕후가 친자매처럼 의지했던 여인.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화려한 칭호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온 지 벌써 14년이 흘렀습니다. 침상 곁에는 현재 조선의 실권을 쥔 5명의 왕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비단 옷소매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장남 계양군부터 막내 영해군까지 세상에서는 천하를 호령하는 위엄 있는 지위의 사람들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어머니를 잃어가는 한 명의 애틋한 자식일 뿐이었지요. 아들의 떨리는 호소에도 늙은 비구니는 창백한 손을 내저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옥부는 힘겹게 눈을 떠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그녀의 손등 위로 가을 햇살이 비칩니다. 한때 세종대왕의 붓끝을 매만지고 소원왕후의 지친 어깨를 보듬던 그 손입니다. 이제는 옹이진 나뭇가지처럼 변해버린 그 손등을 보며 옥부는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마음에 기도할게요. 그녀의 생애는 시작부터 가시밭길이었습니다. 1406년 조선이 막 기틀을 잡아가던 시기, 옥부는 한양 성벽방, 찬바람이 들이치는 어느 허름한 오두막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문은 본래 청주 김씨였습니다. 아버지는 정삼품이라는 관직을 가졌으나 그것은 실권 없는 명예직이었고 이미 가문은 몰락할 대로 몰락한 상태였지요. 옥부는 태어날 때부터 일천즉천, 즉 부모 중 한 명만 노비여도 자식은 짐승처럼 사고팔 수 있는 공노비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조선의 겨울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성벽 밖 백성들의 삶은 매일매일이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지요. 옥분이 태어난 오두막은 구멍난 가마니로 벽을 세우고 볏짚으로 겨우 지붕을 얹은 형태였습니다. 바람이 불면 지붕이 들썩였고 밤새 내린 눈은 문틈을 타고 들어와 방 안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옥분의 어린 시절 기억은 대개 차가운 겨울바람과 명치를 때리는 배고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옥분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굽은 등과 갈라진 손등을 보며 자랐습니다. 옥분의 어머니는 관청의 공노비였습니다.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 어머니는 자신의 몸집보다 더 큰 빨랫감을 가득 머리에 이고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어린 옥부는 어머니의 해진 치맛자락을 잡고 그 뒤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개울가에 도착하면 어머니는 커다란 돌멩이를 들어 두꺼운 얼음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쩡쩡하고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는 고요한 새벽 하늘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지요. 옥부는 그 소리가 날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이 깨지는 소리 같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어머니는 차가운 얼음물 속에 맨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순식간에 어머니의 손은 붉게 변하다 못해 시퍼런 보랏빛으로 죽어갔습니다. 빨래 방망이질 소리가 정적을 깨울 때마다 옥부는
어머니의 갈라진 손가락 마디마디에서 배어 나오는 붉은 피를 보았습니다. 그 피가 차가운 냇물에 섞여 실타래처럼 흘러가는 것을 보며 옥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옥분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옥분아, 울지 마라. 이 물속에 담긴 내 손은 차갑지만 너를 안아줄 내 가슴은 아직 따뜻하단다. 이 피는 내가 먹을 보리밥이 될 것이니 아까워하지 마라. 사람은 비록 몸이 매여 있는 종이나 마음만은 누구도 가둘 수 없단다. 신분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니라. 그것이 사람이 지켜야 할 마지막 도리다. 어머니의 이 가르침은 어린 옥분의 가슴 깊은 곳에 단단한 씨앗처럼 심어졌습니다. 옥분은 남들이 시기하고 불평하며 이를 게을리할 때도 묵묵히 마당을 쓸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남의 집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도 이내 정신을 차리고 걸레를 꽉 쥐어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배고픔보다 무서운 것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임을 옥분은 어머니의 눈물 젖은 얼굴에서 배웠습니다. 옥분이 10살이 되던 해 한양에는 기록적인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논바닥은 거북등처럼 갈라졌고 우물물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공노비들에게 주어지는 배급량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옥부는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어머니를 위해 산으로 들러다니며 칡뿌리를 캐고 소나무 껍질을 벗겼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박혀 피가 나도 옥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속을 헤매던 옥부는 어느 날 바위 틈에서 붉은 열매가 달린 약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약초를 캐내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약초를 보자마자 옥분의 손을 때리며 꾸짖었습니다. 이것은 관가에서 관리하는 귀한 약재다. 굶어 죽을지언정 남의 것을 탐해서는 안 된다. 옥분아, 우리는 가난해도 비겁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정직하지 못한 목숨은 죽은 것보다 못하느니라. 옥부는 어머니의 단호한 눈빛 속에서 진정한 자존심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비록 발바닥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고 옷은 남루했으나 옥분의 어머니는 그 어떤 양반보다 고결한 정신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분은 그때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이 흙먼지 구덩이를 벗어나게 된다면 어머니의 이 고결한 가르침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노라고 말입니다. 1418년 태종의 뒤를 이어 성군 세종이 즉위하던 그 해, 옥분의 나이는 이제 13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여전히 옥분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어머니는 오랜 노동 끝에 폐병을 얻어 각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한 첩 지을 돈이 없던 옥분은 마당에 서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구중궁궐의 높은 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시 궁궐에서는 왕실 물품을 관리하는 내자시에서 일할 여종들을 대거 선발한다는 방이 붙었습니다. 궁궐에 들어가면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말, 그리고 성실히 일하면 어머니의 약값을 벌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옥부는 스스로 관청을 찾아갔습니다. 공노비의 딸이 궁녀가 아닌 가장 낮은 계급의 여종으로 궁궐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평생을 노역에 바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궁으로 떠나기 전날 밤 옥부는 잠든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비벼보았습니다. 이제 이 손을 다시는 잡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지만 옥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낡은 버선 한 켤레를 옥분의 보따리에 넣어주며 당부했습니다. 옥분아, 대궐은 화려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삼키는 괴물과 같은 곳이란다. 몸은 비록 남의 종살이를 하더라도 내 마음만은 누구도 더럽히지 못하게 지켜라.
그것만이 내가 다시 나를 만날 때 떳떳할 수 있는 길이다. 다음 날 새벽 옥부는 안개 낀 광화문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성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릴 때 옥부는 자신이 알던 세상이 영원히 닫히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앞사람의 낡은 버선 끝만 보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난 소녀가 가장 높은 곳, 정일품 신빈의 자리로 향하는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노비 소녀 중 하나로 묻혀버릴 수도 있었던 그날, 옥부는 가슴속에 어머니의 유언과도 같은 가르침을 품고 차가운 대궐 바닥을 밟았습니다. 먼지 날리는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옥부는 스스로를 믿었습니다. 흙먼지 속에서도 꽃은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418년의 경복궁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태종의 뒤를 이어 청년 군주 세종이 즉위하며 나라의 기틀을 새로이 짜던 시기였지요. 하지만 화려한 근정전의 뒤편, 왕실의 살림을 책임지는 관청인 내 자신은 그야말로 먼지와 땀이 뒤섞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13살의 옥부는 그곳의 가장 낮은 계급인 공노비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옥분이 배정받은 내 자신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진상품과 궁궐에서 쓰이는 비단, 종이, 쌀, 기름 등 방대한 물자를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풍요로운 창고 같았으나 그 안에서 일하는 여종들에게는 거대한 감옥과도 같았지요. 옥부는 입궁 첫날부터 자신의 몸집보다 큰 무거운 비단 뭉치를 나르며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먼지가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어두운 창고 안에서 옥부는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기침을 참아가며 손에서 걸레를 놓지 않았습니다. 내자시의 선임 상궁들은 어린 옥분을 유독 혹독하게 다루었습니다. 노비 주제에 눈이 너무 맑다며 사소한 실수에도 매질을 가했고 옥부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결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몰래 꺼내보는 어머니의 낡은 버선 한 켤레가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지요. 옥부는 남들이 피곤에 지쳐 잠든 야심한 시각에도 홀로 일어나 창고의 기름때를 닦고 물품의 수량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다른 재능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 밖에서 동량으로 익힌 글자들을 토대로 복잡한 장부의 숫자를 정확히 세마는 재주였지요. 당시 내자시에서는 물품이 도난당하거나 수량이 맞지 않아 소동이 일어나는 일이 잦았는데 옥부는 그 혼란 속에서 단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만은 깨끗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당부대로 그녀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는커녕 땅에 떨어진 쌀알 하나까지도 정성껏 주워 모았습니다. 이러한 성실함은 곧 내자시 전체에 소문이 났습니다. 상궁들은 점차 옥분에게 중요한 창고 열쇠를 맡기기 시작했고 그녀는 여종들 사이에서도 은근한 존경과 시기를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꺼리는 가장 힘들고 더러운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동료들이 고된 노동에 지쳐 쓰러지면 옥부는 자신의 부족한 잠을 쪼개어 그들의 일까지 대신해주곤 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내자시 마당 귀퉁이에서 다리가 부러진 채 바들바들 떨고 있는 새끼까치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배고픔에 시달리던 옥분이었지만 자신이 먹어야 할 보리밥 한 덩이를 조금 떼어내 물에 개어 까치에게 먹였습니다. 옥부는 까치의 부러진 다리를 작은 나뭇가지로 고정하고 제 치맛자락을 잘라 정성껏 감싸주었습니다. 가여워라.
너도 나처럼 갈 곳이 없구나. 여기서 조금만 쉬렴. 바로 그때였습니다. 암행을 돌며 내자시의 물자, 관리 상태를 살피던 청년 임금 세종이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세종은 화려한 옷차림을 뒤로하고 소박한 차림으로 궁궐 구석구석을 살피던 중이었습니다. 세종의 눈에 들어온 것은 먼지투성이 옷을 입은 한 어린 소녀가 자신의 끼니를 아껴 미물을 돌보는 숭고한 모습이었습니다. 세종은 천천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미천한 노비의 몸으로 어찌 내 귀한 밥을 아껴 새를 돌보느냐? 내 배고픔이 저 새의 아픔보다 가벼운 것이냐? 갑작스러운 물음에 놀란 옥부는 바닥에 엎드려 바들바들 떨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이 작은 생명이 숨을 쉬어야 제 가슴속 허기도 채워질 것 같사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신부는 낮아도 마음만은 천하지 않아야 한다 하셨나이다. 세종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신하와 권력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머리를 조아리는 궁궐 안에서 오직 마음의 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아이를 본 것입니다. 세종은 옥분의 맑고 단단한 눈빛 속에서 단순한 동정심 이상의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왕의 마음과 닮아 있는 애민의 씨앗이었습니다. 세종은 그날 이후 옥분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예쁜 궁녀가 아니라 조선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귀한 정신을 품고 사는 한 인간으로서 그녀를 존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종은 내자시 상궁에게 명하여 옥분을 중궁전, 즉 소원왕후의 지밀 라인으로 발탁하게 합니다. 이는 옥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조선 왕실의 역사를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중궁전으로 자리를 옮긴 옥분은 소원왕후를 보필하게 됩니다. 소원왕후는 당시 조선의 국모로서 만인의 존경을 받았으나 친정 가문이 숙청당하는 비극을 겪으며 마음에 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소원왕후의 곁에서 말없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식음을 전폐한 왕후를 위해 정성껏 미음을 끓여 올렸습니다. 소원왕후는 옥분의 진심 어린 보살핌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왕후의 슬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자신 또한 어머니를 잃고 홀로 선 처지였기에 권력의 비정함 속에 남겨진 왕후의 고독을 가슴으로 느꼈던 것이지요. 마마 전하께서도 마마를 생각하며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전하의 짐을 덜어드리는 길은 마마께서 기운을 차리시는 것뿐입니다. 옥분의 이 한마디는 소원왕후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 옥분은 세종과도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세종은 서책을 읽다가도 옥분이 가져온 차를 마시며 그녀의 생각을 묻곤 했습니다. 너는 글을 어디서 배웠느냐? 옥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남들이 버린 종이 조각을 주워 익혔사옵니다. 그를 알아야 제 마음을 세상에 올바르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았나이다. 세종은 옥분의 총명함과 정직함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궁궐은 시기와 질투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미천한 공노비 출신이 왕비의 총애를 받고 임금의 눈에 띄자 다른 궁녀들과 후궁들의 모함이 시작되었습니다. 옥분이 밤마다 요술을 부려 임금의 마음을 홀린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옥분은 영문도 모른 채 어두운 골방에 갇혀 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옥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질을 당해 온몸이 멍들어도 그녀는 고결한 침묵을 지켰습니다. 내가 결백하다면 하늘이 알 것이요. 내가 부족하다면 이 또한 나의 업이라. 옥분의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그녀를 모함하던 이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소원왕후와 세종은 옥분의 진심을 믿고 그녀를 더욱 두텁게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옥분의 성실함은
단순한 일 처리를 넘어 궁궐 내부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까지 미쳤습니다. 그녀는 내자시 시절의 경험을 살려 중궁전의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했고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도 위험보다는 인자함을 앞세웠습니다. 옥부는 궁궐의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했기에 가장 낮은 이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녹봉을 쪼개어 병든 여종들의 약값을 대주었고 그를 모르는 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옥부는 단순한 후궁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세종의 이상적인 정치를 궁궐 안에서 몸소 실천하는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흙먼지 속에서 피어난 꽃은 이제 경복궁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은은한 향기를 내뿜으며 조선의 태양과 국모를 동시에 보듬는 위대한 여인이 될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옥분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백성들에게 돌려줄 것인가에 대한 깊은 사유만이 가득했지요. 가혹한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서도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낸 소녀. 그녀는 이제 조선 역사에 길이 남을 정일품 신빈 김씨로서의 삶을 향해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갑니다. 옥분이 소원왕후의 지밀라인이 되어 궁궐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조선 왕실에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피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세종의 권력을 공고히 한다는 명분 아래 왕비의 친정인 청송심씨 가문을 무참히 짓밟은 것입니다. 소원왕후의 아버지 시모는 영문도 모른 채 사약을 받고 죽었으며 가문의 남성들은 처형되고 여성들은 하루아침에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한 나라의 국모인 소원왕후는 순식간에 죄인의 딸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조정 대신들은 그녀를 폐위시켜야 한다며 매일같이 성난 파도처럼 상소를 올렸습니다. 당시 교태전의 분위기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왕후의 눈에 들기 위해 아첨하던 궁녀들은 화를 입을까 두려워 발길을 끊었고 소원왕후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홀로 신음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끼니조차 거부한 채 넋을 잃고 앉아 있는 왕후의 모습은 마치 금방이라도 꺼질 듯한 촛불과도 같았지요. 바로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왕후의 곁을 지킨 유일한 사람이 바로 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은 모두가 피하는 교태전 문턱을 수백 번씩 넘나들었습니다. 왕후가 식음을 전폐하면 직접 주방에 내려가 속을 달래줄 얇은 미음을 쑤어 올렸고 왕후가 악몽에 시달리며 울부짖으면 밤새도록 그녀의 차가운 발을 가슴에 품고 자신의 체온으로 녹여주었습니다. 마마, 제발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마마께서 무너지시면 전하의 마음은 누가 보살피겠나이까? 옥분의 이 간절한 호소는 단순한 상하관계의 충성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 또한 가문이 몰락하고 어머니를 잃었던 아픔이 있었기에 옥분은 왕후의 고통을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소원왕후는 옥분의 진심에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세상 천지에 나를 사람으로 마주 보아주는 이가 너 하나뿐이구나. 왕후는 옥분을 단순한 나인이 아니라 친자매 혹은 그 이상의 동반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순간이 아닌 가장 비참한 순간의 곁을 지켜준 의리야말로 옥분이 가진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세종 또한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해 괴로워하던 세종에게 옥분은 고마움을 넘어선 경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종과 옥분의 관계는 육체적인 욕망보다는 정신적인 교감에 가까웠습니다. 세종은 국정을 돌보다 지칠 때면 옥분에게 차 한 잔을 청하곤 했습니다. 옥분은 그럴 때마다 세종의 고단함을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세종이 한글 창제를 구상하며
밤새 고뇌할 때도, 집현전 학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외로워할 때도 옥부는 곁에서 서책을 정리하며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전하, 백성을 위한 일이라면 하늘이 도울 것이옵니다. 소첩은 전하의 진심을 믿나이다. 옥분의 이 소박하지만 단단한 지지는 세종에게 그 어떤 신하의 조언보다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1427년 소원왕후는 세종에게 직접 제안을 합니다. 전하, 옥부는 저에게 나인이 아니라 목숨과 같은 동생입니다. 이 아이를 전하의 곁에 두어 공식적으로 보필하게 하소서. 왕후가 직접 후궁을 추천하는 것은 조선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으나 옥분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깊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옥분은 종사품 소용의 첩지를 받으며 정식 후궁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후궁이 된 후에도 옥분의 태도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소원왕후를 극진히 모셨으며 자신이 낳은 아이들보다 소원왕후의 아이들을 먼저 챙겼습니다. 특히 옥부는 소원왕후의 아들들인 대군들을 직접 품어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소원왕후가 몸이 약해 아이들을 돌보기 힘들 때마다 옥부는 밤잠을 설치며 왕자들을 보살폈습니다. 훗날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른 뒤에도 옥분을 친어머니처럼 공경하며 극진히 대접했던 배경에는 어린 시절 자신을 진심으로 안아주었던 옥분의 따뜻한 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옥분의 앞길에는 여전히 시련이 많았습니다. 공로비 출신이라는 신분은 늘 사대부 신하들의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천한 출신이 내명부의 위계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옥분의 자식들이 왕실의 대를 잇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단호했습니다. 신분은 하늘이 정한 것이나 인품은 스스로 닦는 것이다. 내명부의 일에 관여하지 마라. 세종의 강력한 비호 아래 옥부는 소용에서 수건, 수기를 거쳐 귀인까지 차례로 품계가 올랐습니다. 옥분의 진면목은 권력을 쥐었을 때 더욱 빛났습니다. 그녀는 다른 후궁들처럼 자신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관직을 청탁하거나 재물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종에게 건의하여 노비들의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청하거나 가뭄이 들면 자신의 녹봉을 내놓아 굶주린 백성들을 돕게 했습니다. 그녀는 궁궐 안에서 작은 세종이라 불릴 만큼 임금의 애민 정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세종은 옥분을 보며 종종 감탄하곤 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을 달라 청하지 않는가? 옥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공로비로 태어난 제가 전하의 곁에서 글을 읽고 마주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과분한 복을 누리고 있나이다. 더 무엇을 탐하겠습니까? 옥분의 이 무욕의 자세는 세종의 마음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세종은 옥분과의 사이에서 육남이녀라는 많은 자식을 두었으며 이는 세종이 그녀를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아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1446년 옥분 인생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던 소원왕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옥분은 자신의 친어머니를 잃었을 때보다 더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왕후의 마지막 임종을 지키며 옥분은 눈물로 약속했습니다. 마마, 남겨진 대군들은 제가 목숨을 다해 지키겠나이다. 부디 편히 쉬소서. 소원왕후가 떠난 빈자리는 옥분에게 거대한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세종의 곁을 지키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무너져가는 세종의 건강을 돌봐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종 또한 소원왕후의 죽음 이후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안질은 심해져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당뇨와 풍병으로 거동조차 힘들어졌지요. 옥부는 눈먼 세종의 손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세종이 나란 일을 결정할 때 필요한 서류를 직접 읽어주고 약탕기를 직접 다려 올리며 임금의 마지막 불꽃을 지켰습니다. 옥부는 세종의 가장 빛나던 청년기와 가장 고통스럽던 만년기를 모두 함께한 동지이자 연인이었습니다. 마침내 1450년 위대한 성군 세종이 승하합니다. 옥부는 세종의 마지막 숨이 잦아드는 순간까지 그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마지막 힘을 다해 옥분에게 속삭였다고 전해집니다. 옥분아, 고맙구나. 내 덕분에 내 생이 외롭지 않았다. 세종의 죽음은 옥분에게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녀에게는 세종과 약속한 일들, 그리고 돌봐야 할 어린 자식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이 떠난 뒤 옥부는 정일품 신빈에 봉해집니다. 공로비에서 시작해 조선 여인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품기에 도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명칭은 옥분에게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커다란 결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모두 떠난 궁궐은 이제 그녀에게 거대한 무덤일 뿐이었습니다. 흙먼지 속에서 피어난 꽃은 이제 자신이 가야 할 마지막 자리를 조용히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450년 정월 조선의 위대한 하늘이었던 세종이 승하했습니다. 경복궁 전체가 통곡 소리로 가득 찼고 백성들은 부모를 잃은 듯 길거리에서 엎드려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깊은 상실감에 빠진 이는 바로 신빈 김씨 옥분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세종은 단순한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공로비라는 미천한 굴레에서 자신을 건져내어 한 인간으로 마주해준 유일한 구원자였고 30년 세월을 함께하며 마음을 나눈 유일한 정인이었습니다. 세종의 관이 궁궐을 나가는 날 옥부는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세종이 떠난 뒤 문종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옥분을 조선 여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인 정일품 신빈에 공식적으로 봉했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부귀영화와 권력만이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장성하여 각기 군의 봉호를 받은 왕자들이었고 새로 즉위한 문종과 수양대군 등 소원왕후의 소생들도 옥분을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명예와 안락함이 옥분의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세종의 3년상을 마친 어느 날 옥분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리던 모든 패물과 비단옷을 창고에 넣고 스스로 머리카락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문종에게 서찰 한 장을 올렸습니다. 전하, 소첩은 본래 흙먼지 속에서 태어난 미천한 존재였사옵니다. 전하와 중전마마의 과분한 은혜로 정일품의 영화까지 누렸으나 이제 제 마음의 주인인 전하께서 계시지 않으니 궁궐의 화려함이 오히려 족쇄가 되나이다. 이제 남은 생은 산사로 들어가 전하와 마마의 명복을 빌며 살고자 하니 부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실의 어른인 정일품 신빈이 스스로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겠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인 왕자들은 어머니의 거처로 달려와 치맛자락을 붙잡고 눈물로 만류했습니다. 어머니, 어찌 저희를 버리고 험한 산속으로 들어가려 하십니까? 이곳에서 저희의 효도를 받으며 편히 지내소서. 하지만 옥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찾으러 가는 것이다. 권력과 재물은 아침 이슬과 같으니 너희도 내 선택을 보며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길 바란다. 옥부는 단 한 대의 가마와 최소한의 짐만을 챙겨 정든 경복궁을 떠났습니다. 화려한 금박이 박힌 비단옷 대신 거친 삼배 승복을 입고 궁궐문을 나설 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경기도 화성의 한 외진 산사였습니다. 그곳에서 옥부는 신빈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다시 어린 시절의 옥분으로 돌아갔습니다. 매일 새벽 산사의 종소리가 울리면 그녀는 가장 먼저 일어나 법당을 청소하고 불상 앞에 엎드렸습니다. 산사에서의 삶은 궁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단했습니다. 손수 땔감을 구하고 텃밭을 일구어 끼니를 해결해야 했지요. 한때 조선 최고의 귀부인이었던 여인의 손은 다시 어린 시절 빨래터에서 보았던 어머니의 손처럼 거칠고 투박해졌습니다. 하지만 옥분의 표정은 궁궐에 있을 때보다 훨씬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산사를 찾아오는 굶주린 백성들에게 자신의 밥을 나누어 주었고 병든 이들에게는 젊은 시절 궁에서 배운 약초 지식을 발휘해 치유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녀가 산사에 머무는 동안 조선의 정치는 다시 한번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문종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린 단종이 즉위하자 옥분이 키웠던 수양대군이 정변을 일으켜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조는 왕위에 오른 뒤 가장 먼저 사람을 보내 옥분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궁으로 돌아오셔서 저의 효도를 받으소서. 하지만 옥분은 세조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전하께서 진정으로 저에게 효도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이 산사에서 전하의 만수무강과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게 두소서. 저는 이제 정일품 신빈이 아니라 그저 부처님 앞에 엎드린 못난 죄인일 뿐입니다. 세조는 옥분의 고결한 의지에 감복하여 더 이상 강요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옥분이 머무는 산사를 대대적으로 수리해주고 필요한 식량을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옥분은 그 지원물자마저 모두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가진다는 것보다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더 위대한지를 몸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의 산사 생활은 단순한 은둔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으로 불경을 옮겨 적으며 한글이 백성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이 없게 해달라던 세종의 유지를 산속에서도 묵묵히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붓끝에서 태어난 한글 불경들은 훗날 조선의 여인들과 백성들이 그를 깨우치는데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옥분은 또한 산 아래 마을의 어린 소녀들을 불러 모아 그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너희는 신분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마라. 마음이 깨끗하고 뜻이 높으면 흙먼지 속에서도 반드시 꽃은 피어나는 법이다. 자신의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건네는 옥분의 한마디는 절망 속에 살던 수많은 소녀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옥분의 기력은 점점 쇠해갔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고 말년에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수행한 탓에 육신은 이미 쇠락할 대로 쇠락한 상태였지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맑아졌습니다. 그녀는 종종 산사의 핀 들꽃을 보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구나. 내가 왜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는지. 그 모든 것이 이 평온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 위함이었음을. 1464년 옥분이 마침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왕자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산사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기 위해서였지요. 옥분은 자신을 둘러싼 아들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으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유언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그 어떤 명언보다 묵직하게 아들들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야 비로소 자유로워지는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린 영화는 모두 꿈속의 아지랑이 같은 것이었다. 너희는 부디 지위가 높을수록 허리를 숙이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거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유일한 유산이다. 옥부는 이 말을 끝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464년 9월 4일 새벽 산천을 뒤덮었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할 때 조선 역사상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 가장 높은 곳의 영화를 누렸으나 끝내 가장 순수한 이름으로 돌아간 여인 옥분의 생애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464년 9월 4일 새벽 경기도 화성의 작은 암자에서 옥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때 산사는 기이할 정도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산새들이 지저귀던 소리도 나뭇잎을 흔들던 바람 소리도 일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침상 곁을 지키던 5명의 왕자는 어머니의 온기가 가시지 않은 손을 붙잡고 차마 소리내어 울지 못한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한 나라의 기둥이었던 대군들이었지만 이 순간 그들은 그저 길을 잃은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비보는 즉시 대궐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왕위에 있던 세조는 정사를 돌보던 중 옥분의 승하 소식을 듣고는 들고 있던 붓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끝내 나를 기다려주지 않으셨단 말이냐. 세조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보좌에서 내려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세조에게 신빈 김씨는 단순한 부왕의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소원왕후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 거친 권력의 암투 속에서 자신을 유일하게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었던 정신적인 어머니였습니다. 세조는 즉시 어명을 내려 옥분의 장례를 조선 역사상 가장 고귀한 예우로 치르도록 명했습니다. 옥분의 시신이 산사를 떠나 장지로 향하던 날 화성에서 한양에 이르는 길목에는 수천 명의 백성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흰 소복을 입고 길가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우리 보살님이 가신다. 신령한 어머니께서 하늘로 돌아가신다는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산천을 울렸습니다. 정일품 신빈이라는 화려한 이름보다 헐벗은 이들에게 죽 한 그릇을 내어주고 병든 이들의 손을 잡아주던 옥분 스님의 자비를 백성들은 가슴 깊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조는 직접 제문을 지어 그녀의 공덕을 기렸습니다. 그 글에는 옥분이 얼마나 지혜롭고 자애로운 여인이었는지가 절절하게 녹아 있었습니다. 성품이 유순하고 덕이 높았으며 윗사람을 섬김에 정성을 다했고 아랫사람을 대함에 인자함이 가득했다. 내가 어릴 적부터 나를 키워주신 그 은혜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니 이제 이 슬픔을 어찌 다 말로 하겠는가. 세조는 옥분의 무덤을 양지 바른 곳에 조성하고 그녀의 넋을 기리기 위해 절을 중창하는 등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이 진정으로 남기고 간 유산은 화려한 무덤이나 제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그녀의 자식들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권력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늘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옥분의 아들들은 세조와 그 이후의 왕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권세를 휘두르거나 재물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낮게 태어날 수 있으나 행동만큼은 천하지 않아야 한다는 옥분의 가르침이 자식들의 삶 속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분의 삶은 당시 조선 사회의 엄격한 신분제도에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공로비로 태어나 왕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가 되고 다시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행자가 된 그녀의 생애는 사대부들에게도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귀함이란 혈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품은 뜻과 실천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옥분이 몸소 증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신분의 굴레를 탓하며 주저앉지 않았고 권력의 정점에서 취하지 않았으며 마지막 순간에는 비움으로써 영원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옥분의 삶을 돌아봅니다. 6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만난 옥분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빨래터의 차가운 물 속에서도 정직을 배웠고 궁궐의 화려한 먼지 속에서도 신의를 지켰으며 산사의 정적 속에서 평온을 완성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 시니어들에게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가장 완벽한 답안지를 보여줍니다. 인생의 후반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재물이나 더 높은 명예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옥분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했던 이들에게 따뜻한 추억을 남기고 주변의 어려운 이들에게 작은 손길을 내밀며 나 자신에게는 떳떳한 영혼을 선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흙먼지 속에서도 꽃을 피워낸 옥분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짜 성공의 의미일 것입니다. 옥분의 무덤 앞에 서면 그녀가 평소 좋아했다는 들꽃들이 계절마다 다투어 피어납니다. 마치 그녀의 자비로운 미소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하지요.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가 심어놓은 존엄의 씨앗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역사 속에서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곳을 거쳐 다시 가장 평범한 흙으로 돌아간 여인. 신빈 김씨 옥분은 그렇게 우리 곁에 영원한 흙먼지 속의 꽃으로 살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다듬며 우리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어떤 꽃이 피어 있습니까? 옥분의 향기가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잔잔한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친 세파 속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고 자신을 지켜낸 옥분처럼 여러분의 살 또한 그 어떤 꽃보다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신빈 김씨 옥분이 세상을 떠나고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으나 조선의 사대부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녀의 이름은 단순한 후궁 이상의 의미로 회자되었습니다. 보통의 후궁들이 권력을 이용해 친정의 세력을 키우거나 자식들의 안위를 위해 정쟁에 뛰어들었던 것과 달리 옥분은 신빈이라는 지위에 오른 뒤에도 철저히 자신을 지우는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남긴 족적은 기록된 역사보다 기록되지 않은 백성들의 입소문을 통해 더 진하게 전해 내려왔습니다. 옥분의 장례가 치러진 뒤 세조는 그녀의 위패를 모신 사당을 건립하고 정기적으로 제사를 올리게 했습니다. 왕이 직접 후궁의 사당에 공을 들이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으나 조정의 신하들 중 그 누구도 이를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생전에 보여준 고결한 인품과 소원왕후에 대한 일편단심 그리고 세종을 향한 헌신을 신하들 또한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옥분을 천한 출신이라 비하하던 완고한 성리학자들조차 그녀의 절개와 무욕의 삶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옥분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신분은 바꿀 수 없어도 인격은 스스로 창조할 수 있다는 엄중한 사실입니다. 그녀는 노비로 태어난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처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인간다움을 실현했습니다. 내자시의 먼지 구덩이에서는 성실함으로, 중궁전의 차가운 바닥에서는 의리로, 그리고 산사의 적막함 속에서는 자비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그녀에게 신분이란 몸을 감싸는 옷에 불과했을 뿐,
그 안에 영혼까지 가두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조선 왕실의 갈등을 치유하는 보이지 않는 접착제 역할을 했습니다. 세종의 사후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왕자들 사이에 살벌한 기류가 흐를 때도 옥부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며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왕자를 품어 안으며 그들이 성군의 자식답게 행동하기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훗날 세조가 단종을 몰아낸 뒤 극심한 죄책감과 불면증에 시달릴 때 그를 위로하고 마음의 짐을 덜어준 것도 산사에 있던 옥분의 준엄한 꾸짖음과 따뜻한 기방이었습니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서 칼을 휘두르는 이들에게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되새기게 한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옥분이 남긴 또 다른 유산은 바로 한글의 확산입니다. 그녀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당시 곁에서 그 고뇌를 지켜보았던 몇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출가 이후 그녀가 산사에서 수행하며 한글로 불경을 필사하고 주변 부녀자들에게 글을 가르친 행위는 왕실의 전유물이었던 한글이 민초들의 삶 속으로 파고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글을 아는 것이 곧 자신의 권리를 찾는 길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13살의 여종이 장부를 읽어 자신의 정직함을 증명했듯이 조선의 가난한 소녀들도 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지키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옥분의 생애를 통해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다시 정의하게 됩니다. 그녀는 정일품이라는 높은 자리에 올랐기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높은 자리에서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고 권력의 정점에서 스스로 내려올 줄 아는 용기를 가졌기에 성공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올라가는 법만을 배우지만 옥분은 내려오는 법의 위대함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승복 한 벌과 바로 공양 그릇은 수만 권의 서책보다 더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흙먼지 흩날리는 고통의 시간을 지납니다. 때로는 신분의 벽에 부딪히고 때로는 가난의 파도에 휩쓸리며 때로는 사랑하는 이를 잃는 슬픔에 잠깁니다. 그럴 때마다 옥분의 삶을 거울 삼아 비추어 보십시오. 그녀는 절망의 순간마다 어머니의 갈라진 손등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고 유혹의 순간마다 소원왕후와 나누었던 의리를 기억하며 발을 헛디디지 않았습니다. 옥분의 이야기는 과거에 박제된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시니어들에게 당신은 당신의 삶을 어떻게 완성해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살아있는 질문입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옥분처럼 떳떳하고 맑은 삶의 태도를 유산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녀의 자식들이 어머니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결함을 평생의 자랑으로 삼았듯이 우리의 뒷모습 또한 남겨진 이들에게 따뜻한 이정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흙먼지 속에서 피어나 조선의 하늘을 비추고 다시 고요한 대지로 돌아간 옥분의 일생을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녀가 머물던 산사의 종소리는 이제 멈추었지만 그녀가 우리 가슴 속에 심어놓은 존엄과 의리 그리고 비움의 향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많은 선택의 순간 옥분의 단단한 눈빛을 떠올리십시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더라도 마음만은 가장 높은 곳을 향했던 여인. 모든 것을 가졌을 때 오히려 모든 것을 놓아주었던 여인. 신빈 김씨 옥분은 우리 역사에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녀의 삶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깊은 위로와 든든한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정원에도 옥분의 꽃향기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